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임맥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35화입니다. 2023 키노아이츠 선정 베스트 50 함께 하고 있고요. 키노아이츠 인증 회원들이 직접 평가한 지수들을 저희가 아무런 조작 없이 조작 영역은 좀 그렇죠. 이미 26일날 되어 있는 치수를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26일날 되어 있는 치수를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처럼 얘기한 대로 뭐 공연 실황 같은 경우는 제가 뺐습니다. 공연 실황은 다들 아주 원래 팬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공연 실황은 솔직히 객관적인 평가가 좀 많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유 막 4.4 나오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4.6 나오고 그래요. 100%에 그러면 제가 평가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제외를 했다.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4위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34위는요, 8월 30일 날 개봉한 한남자입니다. 3.7점에 95.97%인데요. 안 보신 민상님께서 해주세요. 네, 한남자는 변호사가 타인의 신분으로 살다 죽은 한 남자의 정체성과 타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솔직히 이거 개봉 고지 쪘을 때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이거 김종국 씨 노래 그건가 막.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쳤어. 강했다. 아무튼간에 김효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걸로 그 글을 썼어야 돼가지고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약간 이게 SNS 시대에 대한 은유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왜냐면 한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가 그 사실 연쇄살인범이었어요. 내용을 좀 스포를 하자면, 근데 연쇄살인범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계속 사회적인 낙인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계속 타인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가고, 또 그 타인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가서 완전히 자기를 없앤다는 느낌, 완전히 자기를 없앨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나서야. 근데 이 원작이 쓰인 것도 2020년쯤이고, 그때가 아마 일본에서도 이제 SNS가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SNS 시대의 정체성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해서 만든 소설이고, 그걸 다시 영화로 반영했는데, 저는 사실 소설 버전이 훨씬 더 좋긴 해요. 일단 이게 한 남자가 소설에서는 그 영화 중간에 나오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소설은. 근데 거기에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 그러니까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이중 회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제목을 까먹긴 했는데 이게 한 남자의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쨌건 한 남자가 계속 자기의 바뀐 정체성을 보면서 그 정면을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랑 이어져 가지고, 전 소설의 오프닝이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정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체를 바꾸는 게 그 한스 게오르코 멜러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1세기의 정체성을 프로필성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1세기 이전엔 진정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이고요. 그 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필성은 그냥 내가 없고 내가 꾸며낸 것이 오히려 내 자아가 된다. 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21세기의 자아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아상의 탄생을 잘 그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진정성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연쇄살인범의 아들인데 나는 무결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낙인을 찍고 이 사람을 괴롭힐 거 아니에요. 오히려 21세기 이르러서 이런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인 변호사도 제일 한국 교포 3세거든요. 근데 그 교포 3세라는 프로필을 그 정체성을 변호사라는 프로필로 벗어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자아 정체성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프로필로 나아가려 이 남자를 만나면서 자아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게 영화의 주된 기조인데, 이런 것들이 SNS 시대에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드러내는 장치로서 되게 좋았으나, 사실 우리가 SNS를 실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이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게 그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빠르게
영화가 흘러갔어야지 영화가 설득이 됐을 것 같은데 SNS 시대는 좀 더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차분하고 느리고 무거워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인공이 치마부키 사토시 이분 네. 이 배우도 상당히 또 유명한 배우죠. 네, 뭐 우행록이라는 작품도 옛날에 있었고 분노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맞아요. 분노가 있었고. 갈증 동경가족 리메이크, 네 리메이크된 동경가족. 안도 사쿠라도 안도사쿠라는 좀 이따 뭐 괴물 이야기 때 할 네. 수밖에 없고. 네. 안도 사쿠라도 나오고요. 네, 안도사쿠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이제 좀 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시카와 케이 감독. 이카와 케이 감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행록이 생각보다 저는 우행록도 괜찮았거든요. 우행록도 네, 한번 보시면 10년도 괜찮다 그렇고 이게 오리종티 부분에 오를 만큼 약간 지금 음, 예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업 영화인데. 이 감독도 약간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는 일본에서도 앞으로 봐야 되는 감독인 것 같고.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신분을 감추는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다뤘다는 점에서 일단 너무 흥미로웠고, 근데 이게 결말이 결국엔 이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이렇게 가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이 남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내면을 좀 더 풀어줬어야 결말이 약간 납득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웨이브에서 현재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은요. 33위 엘리멘탈입니다. 3.7점에 이제 96%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녹음을 할 거니까요. 이거 소개는 김경수 평론가님 해주세요. 원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엘리멘트 시티에서 만난 물 엠버와 물 웨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랑 이제 아마 디즈니 100주년에 개봉한 영화 딱 요거예요. 요거랑 이제 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카데미 후보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위는요 비밀의 언덕입니다. 3.7점에 96.43%인데요. 요거는 민상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12살 소녀 명은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알아가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이거를 먼저 아마 김경수 평론가님 보시고 추천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저만 못 봤어요 지금. 저만 못 봤는데 이거 OTT 언제 뜨지? 근데 이거 놓쳐가지고 OTT 언젠가 뜨겠지. 근데 아직도 안 뜨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자 아무튼간 뭐 언젠가 뜨겠죠. 네 아무튼간에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아까 얘기한 한 남자랑 좀 정반대 영화예요. 그렇겠죠. 네, 한 남자는 어쨌건 내가 프로필을 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비밀의 언덕은 오히려 내가 나를 꾸미려고 할수록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진정성에 대한 하나의 우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진정성을 배워나가는 건데 저는 그 진정성이라는 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의 언덕의 메시지 자체는 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밀의 언덕이 깔끔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점 제일 높게 주셨어요. 4점. 네. 올해 한국 영화 아니신가요? 그거 올해 한국 영화인데 올해 한국 영화예요. 제일 높게 주셨는데 여기 세 분 중에.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연출력이 깔끔하신 분이면 다음 작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평론가표상에서도 뭐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아요. 시네21에서도 되게 베스트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영화. 자 그리고 그러면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 이렇게 완성도는 괜찮았는데 약간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이나 남매의 여름밤의 윤담비 감독님의 영화들과 그리고 이제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들과 많이 다를까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감독의 특색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아쉬워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유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에 대한 그런 거군요. 그리고 노스텔지어에 대한 감각도 우리가 한번 언급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제 나이 또래거든요. 96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제가 이제 96년 1학년이지만 아무튼간에 한 4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아무튼간에 저희가 거의 이제 제 세대에 비슷한 이제 감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방증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윤담비 감독님이 남매 여름밤에서 만들어낸 노스텔지어보다는 여기서 만든 노스텔지어에 더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래요. 네. 딱
영화를 예고편이나 스틸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뭔 느낌인지 저도 알거든요. 그거를 IMF 네. 직전에 그 IMF 직전에 직전에 그 제가 딱 3학년 때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연필도 이제 막 그 몽땅 연필도 뭐 꽂아가지고 쓰고 막 진짜 그래서 IMF 때는 막 네. 이랬거든요. 그 이제 또 이제 IMF 때 항상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IMF는 누구 탓? 우리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쓴 이제 일반 국민 탓. 진짜 저렇게 써지 내가 지금 그 교과서에 국민들이 과소비를 해가지고 무슨 그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였던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약간 그 남매 여름밤의 노스텔지어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윤영기 어떤 감정만 남겨가지고 너네도 그랬지 않았냐라고 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일상적인 디테일을 더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느낌을 주고 저는 벌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벌새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품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들을 보여줌으로써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런데 비밀 언덕도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소위 개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저도 동의하긴 해요. 그럼 미상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어떤 디테일들이 좋았는데 그 디테일들과 대비해서 뭔가 갑자기 그 디테일들이 좀 무뎌지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영화의 핵심 소재인 글쓰기 대회라는 형식 자체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100일장 정도는 해더라도 네, 근데 100일장에서 이게 정말 그 100일장이 어린이들의 그런 진정성이나 글쓰기 형식을 정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대회였었나? 뭔가 제 어린 시절에도 뭔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뭔가 이제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뭔가 되게 그런 점에서는 어른들이 뭔가 아이들의 이런 글쓰기를 물론 이제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해준다는 게 이게 뭔가 실제로 어떤 디테일이나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우화로서의 성격이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어서 뭔가 좀 튕겨나왔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감독들과 대비했을 때 개성이 안 보인다는 말로 공감을 하는 게 여기서 어떤 그 이 주인공의 명언과 혜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선생님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치부나 약점들도 계속해서 이제 모두 보여주고 그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그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거의 모든 인물의 약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가 너무 그 개개면을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관대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점수를 그러니까 영화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점수를 일단 판단 유보하는 6점으로 줬습니다. 그런 점이 약간 너무 네. 동시대 한국 소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판단을 유보하게 약간 좀 동시 한국 소설 같고 그다음에 백일장 글쓰기는 저는 제가 무제창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백일장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그래서 백일장 나가본 경험으로서 거기서 백일장 수상작 때 다 훑어보거든요. 네. 그 나오기 전에 다 민상 씨가 얘기한 대로요.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상이라고요. 그렇죠. 어른들이 입이 짜여진 거에다가 맞춰놓는 통일 글쓰기 대회 이런 건 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글쓰기 대회 하필 아나바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소설도 약간 뭐 펭귄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아틱스러운 소재를 환상적으로 잘 사용하면 대산 청소년문학상 이런 거 주고 그런 경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31위입니다. 10월 19일 개봉한 역시 안 들어가면 섭섭한 한상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리스트에 항상 있어요. 어딘가에. 네, 우리의 하루입니다. 3.7점에 97.44%인데요. 아예 미상님이 다 해주시죠. 네, 이 작품 소개랑. 네. 우리의 하루는 40대 여자 배우와 70대 남자 시인이 각자 방문객을 맞이하여 보내는 하루를 그린 영화입니다. 혼자 보셨어요 여기서? 네, 되게 왜요? 위에죠. 왜죠? 그렇게 저는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도 싫은데 보셨어요? 네, 근데 약간 뭔가 좀 그 후반부에 제가 기주봉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이 좋아한다는 게 되게 좀 뭔가 그 위약적으로 그 기주봉 배우가 약간 그 꼰대질을 하듯이 좀 그 기주봉의 힐링 캠프처럼 그런 모먼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방향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디테일링 방향으로. 네, 그 디테일링 방향으로 좀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2부가 거의 그런 장면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정말 그런 디테일링 욕망을 충족을 했고요. 일단 영화 자체는 좀 특이한 점이라면 그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기 전에 그 장면을 텍스트로 한두 줄로 이렇게 짧게 텍스트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에 대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이랑 텍스트가 조금씩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낙차들이 재미는 있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 어떤 그 기지봉 배우랑 그 배우 이름 뭐였죠? 그 인트로덕션부터 자주 나오는 그 젊은 정선 배우. 우리 여자 배우인가요? 그 남자 배우예요. 남자 배우. 네. 신석호 하성국, 김승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 네. 하성국 배우랑 이제 기지봉 배우랑 이제 선생님 사랑이 뭐죠? 도망친 여자 나와서 맞아. 아 맞아요. 도망친 여자. 근데 이제 사랑? 너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거 못 물어본다. 뭐 이런 대화가 몇십 분 동안 나오다 보니까 좀 또 지쳐가지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요. 정말 근데 한결 같아 평들. 내 평들도 한결 같고 내 평들도 한결 같고. 그러니까 나 보면 항상 요즘 나오는 평들 있잖아요. 이 송선수 감독 영화에 나오는 평들이나 영화나 거의 한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참. 아무튼 참고로 물 안에서 같은 경우도 올해 개봉했었습니다만 순위에서는 좀 멀어져 있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홍 감독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너무 포스터를 대충 만드셔가지고 아니 우리하고 이번에 그 전단지를 저기서 그 받은 거예요. 저기 CGV 그런 데서 보니까 야 이거 뭐지? 이거 전단지가 너무 PPT로 만드신 것 같아요. 뭘로 만드신 거지? 미리 캠퍼스로라도 만들지. 미리 캠퍼스. 미리 캠퍼스로라도 만들지. 그냥 감독님이 만드셨다고. 직접 하신 것 같은데. ITQ 이런 거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자, 다음은 공동 29위고요. 첫 번째는 6월 14일에 개봉한 위대한 작은 농장 다큐멘터리인데 3.7점 100%이고 이것도 안 보신 민상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삶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농장 부부 이야기를 엮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이거는 아영님부터 소개드릴게요. 네, 그냥 영화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 돼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귀엽다 이러면서 계속 봤던. 네, 농장 시뮬레이터긴 하죠. 네, 농장 시뮬레이터. 파밍 시뮬레이터. 네. 그러니까요. 뭐 있으신가요? 위대한 작은 농장 솔직히 보는 동안에 아기 돼지 귀엽다, 아기 강아지 귀엽다, 강아지 귀엽다 이러면서 보다가도 그리고 이 메시지도 너무 좋고 유익하고 공익 광고스러워요. 공익 광고죠. 네. 사실상 공익 광고예요. 심지어 도시에 있던 부부가 갑자기 시골에 와가지고 갑자기 웬 황무지를 개간한 거니까. 네 맞아요. 이게 최근에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안책 중에 하나가 재야생화라는 이렇게 용어로 일컬어지는 건데 그 재야생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첫 다큐멘터리로서 저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어쨌건 이 PD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맞아요. 사실 이거 참고로 후속 이야기가 위대한 작은 농장 돌아오다라는 29분짜리 단편이 있는데 그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재야생화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결국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좀 나도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 했는데 난 저럴 돈이 없지. 네. 이런 양가 감정이 들긴 했어요. 좋긴 한데. 네, 너무 가볼게요. 네, 아기 돼지가 귀엽습니다. 네. 봐주세요. 아기 돼지 홍보인가? 네. 공동 29위 니모나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 3.7점에 100%인데 이거는 아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왕국의 영웅인 기사로 임명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한쪽 팔을 잃고 국왕 시해자가 되어 감옥에 갇힌 주인공 발리스터가 도움을 자청하고 나타난 10대 소녀 니모나와 함께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탈옥을 감행한 뒤에 벌어지는 모험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아마 지금 5순위랑 6순위, 7순위에서 막 계속 싸우고 있나 봐요.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싸우고는 있는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긴 한데 이게 요즘에 디즈니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지만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다양성 존중에 대한 알레고리가 최근 나온 디즈니 작품보다 더 확고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차라리 이렇게 오리지널 스토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차라리 원하는데 사람들은 괜히 있는 거에다 건드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디즈니가 실패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절대 뭐라 안 하지. 영화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의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거 블루스카이가 제작하다가 폭스가 포기한 거예요. 퀴어 이야기 있다고. 왜냐면 거기 보면은 게이 영웅과 성소수자에 맞는 내용이니까 뭐 그거 힘들거든요, 사실 그쪽에서는. 넷플릭스가 가능했던 시도고 뭐로 넷플릭스가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영화인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28위 넘어가서 5월 17일 개봉한 202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3.8점에 91.21%인데 이거는 김경수 평론가님 읽어주세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모델 커플이 탑승한 호화 크루즈가 좌초되면서 무인도에 남겨진 사람들의 생존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정규 에피소드 했기 때문에 이건 민상님 이야기만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 영화가 홍보 단계에서부터 기생충이랑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 비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영화 자체도 엄청 블랙 코미디를 표방하고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너무 좀 자본주의나 이런 시스템들을 우화로 그려내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뭔가 막 화장실 씬 같은 거에서도 되게 좀 그런 식으로 풍자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풍자를 하는 욕망이 이 개개발의 사람들을 너무 조롱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욕망의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이 비판이나 풍자도 조금 무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되게 SNL 같죠? 네, 맞아요. SNL. 사실 그 터치 부분 때문에 사실 결국 아카데미 상을 못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어차피 그거 이미 기생충에서 다 한 건데 굳이 그걸 또 줘야 돼? 라는 아마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과는 거리가 좀 최종적인 상이랑은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어차피 황금종려상 받았는데 굳이 여기서 또 받아야 돼?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다음 넘어가서 27위고요. 9월 13일 날 개봉한 어파이어입니다. 3.8점에 94.69%인데 저만 안 봤어요. 네, 이거 개봉을 이거 봐야 되는데 한번 놓치니까 한번 놓치니까 이거 사용관도 없고 갑자기 다 끊어버리고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심지어 아직 아예 다시 보기도 없어. 심지어 아직 없어서 다시 보기도 없는 VOD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아영님께서 어떤 작품인지 읽어주세요. 네, 집필을 마무리하기 위해 펠릭스와 함께 발트의 임금 별장으로 간 레온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거만 하면 제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뭐 어떤 소개를 잠깐 더 해주신다면 뭔가요? 그게? 어파이어는 그 펠릭스와 함께 임금 별장으로 간 레온을 다룬 영화는 맞긴 한데 근데 이 레온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연극 나왔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이거 같아서 약간 사용 설명서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냥 겉표피로는 그런데 사실 그 레온이 약간 첫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계속 자기를 쪼면서 계속 뭔가 주변 사람들을 다 밀어내면서 막 문제아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근데 이 레온이 첫눈에 거기서 있는 나디아에게 반해요. 근데 자기가 나디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심지어 그 사람 미 듣는 음반들도 들어보고 되게 변태처럼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정작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일들 그 약간 찌질남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건데 어파이어가 되게 재밌는 이유는 이야기가 두 겹이 있어요. 두 겹이. 일단 첫 번째로는 레온이라는 이 사람이 어쨌든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세계만 갇혀있는 나르시시스트인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폐를 끼치면서 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약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서사가 일단 첫 번째 겹에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겹에서는 기후위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GB에서 밝힌 내용인데 호주 산불을 모티브로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간 별장 바깥에서 계속 산불이 나고 있는데 주인공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급자족 하고 있는 거예요. 놀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 산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물들한테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두 가지 겹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그 점 때문에 되게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관련된 영화들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어쨌든 올해의 영화 중에 기후위기 영화로서 주목할 만한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베스트에 넣었어요. 베스트 10 안에. 사실 올해 이제 기후 위기 소재로 한 영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쿠아맨과 라스트 킹. 또 기후 위기거든요. 지금 요새 보시면 그 프레온가스 관련된 얘기예요. 그것도 또 와. 비가 녹아요. 막 이러면서. 그걸 그런 비유한 거였군요. 거라서. 네. 자 아무튼간에 민성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전국의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영화. 아 맞아요. 네, 그 방금 그 우리의 하루에서 그 이제 기주봉 배우한테 선생님 예술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는 그 하성국 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에게 특히 보여주고 싶다. 아 네. 그런 영화. 아영님은요? 네, 저는 그 아까 경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온이라는 인물이 되게 나르시시스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되게 자기의 그런 갇혀있는 자각 속으로만 주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알바를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여자가 되게 똑똑하고 이제 그 예술 작품을 보는 안목도 있는 여성인데 그런 걸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남자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고 또 그 인물 외적으로는 산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 자의식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그런 징후들도 판단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산불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불타고 난 뒤에만 알게 되는데 그런 뒤늦은 어떤 자기 자의식 속에 갇혀 있는 예술가가 재난을 통해서 뒤늦은 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그 인물 안의 서사와 인물 외적인 서사를 통합한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페촐테 감독님이 그 얘기하신 건데 그 안톤 체호프의 소설이 있어요. 그 메자닌의 집이라는 네.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거 영화의 모티프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체호프 소설의 대부분 모티프가 뭐냐면 그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최근에 본 책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체호프 소설에 대해 분석한 게 나와요. 근데 체호프 소설은 무력하고 찌질한 남성들의 이야기다. 가난하고 꿈도 못 이루고 약자로만 머물러 있는 남자들이 약간 꼰대질 하다가 그 나르시시스트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 밀어내고 막 꼰대질 하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참여하는 이야기다 정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영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마이카에 그 반야 아저씨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체호프의 문제의식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술가가 더 이상 이제 주변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공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체호프 이야기는 뭐 항상 그렇죠. 뭐 체호프는 뭐 언제나 써먹을 만한 내용이니까 예술가의 그런 고뇌나 아니면은 뭐 찌질함이나 그런 거는 뭐 특히 남성 예술가, 네, 남성 네. 예술가. 특히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분인데. 자 그럼 넘어가서요. 26위는 5월 3일날 개봉한 클로즈입니다. 3.8점에 95.7%이고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저랑 아영님밖에 안 봤네. 네 그러면은 일단 민상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네. 작품이 어떤 건지. 클로즈는 왜곡된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소년들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순수한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게 루카스 돈트 감독 걸 감독의 신작이었고 저는 그랬어요. 약간 가장 가까웠던 간기가 떠난 것이 나로 인해 벌어졌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소년이 결국 근데 깁스를 떼어낸 것처럼 계속 뛰어야 했고 물론 그 방향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부국제에서 걸어줬었잖아요. 작년이었나? 네. 뭐 내가 2022년이겠네요. 네네. 그때 되게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그 시네큐브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대를 했던 것만큼은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저도 오히려 그 루카스 돈트 감독님의 전작이 더 좋았기 때문에 걸 보고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만큼 섬세하게 그려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분량도 뭔가 이야기 자체도 뭔가 사건이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사건이라고
사건이면 나 뭔가 묘사를 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아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이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건, 네. 네네 연기가 되게 이거는 감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연기나 이런 디렉션 주는 거나 그런 거는 네. 확실히. 맞아요. 약간 이렇게 소년들이 키워 나오는 거는 다 이 영화를 비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 영화랑 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요. 괴물 때. 아 음. 네네 이 네, 맞아요. 두 영화가 그게 아마 찐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부국제에서 클로즈랑 비교된 그 영화 생각나네요. 뭐 어떤 거 있어요? 아 그 부국제에서 클로즈랑 클로즈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보신 영화 있잖아요. 내가 봤었나? 네. 작년에? 아니 이거는 넘어가고. 기억이 안 나. 엄청 작년에 부국제에서 뭐 봤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아 오래 네. 자, 아무튼간에 25위 넘어가세요. 7월 12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3.8점에 95.88%이고요. 안 보신 민성님. 인류를 향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에다노트와 IMF 팀이 힘을 합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첩보 액션 영화입니다. 네, 김경수 변호사님. 아 이 영화 재밌긴 재밌는데 아 뭔가 모를 그 이상한 나르시시즘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톰 크루즈랑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계속 힘을 뭉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AI 권력에 맞서가지고 아날로그를 수호해야 된다. 시네마 만세. 내가 아날로그야. 내가 아날로그야. 내가 최후의 아날로그야. 내가 최후의 아날로그야. 시네마 만세. 내가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야. 이런 게 너무 자의식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진짜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요. 십자가야. 대놓고. 십자가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열쇠에다가 엔티티라는 것도 이게 뭐가 있었는데 뜻이 옛날 찾아보니까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그레이스야. 그 여자 네, 그 맞아요. 이름이. 그레이스. 이름부터 그레이스야. 그 가톨릭이 상징하는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해. 또. 네, 그니까요. 너무 대놓고는 너무 비유가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예수와 도둑. 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AI는 사탄처럼 묘사돼요. 그렇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아, 실제로 짐승의 표처럼 묘사돼요. 다 웃겨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어쨌건 보는 재미 같은 건 너무 있죠. 확실해요.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저는 지난 시즌부터 느껴졌던 건데 지난 편부터 지난 편은 거의 게임처럼 폴아웃. 네. 폴아웃이 게임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후반부는 제가 조이스틱을 쥐고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비행기 조정도 해야 말이에요. 되니까. 네, 맞아.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약간 조이스틱이 아니라 그 닌텐도 위 있죠. 닌텐도 위에 그 스틱을 쥐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 그런 느낌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톰 크루즈 액션이 너무 훌륭한데 약간 그런 나르시시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2편까지 봐야지 판단이 가능한 것 같다.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파트 2는 이름 바꿔서 개봉하겠다고. 어? 파트 2를 이름 바꿔서 개봉하겠대요. 이번에 흥이 북미에서 그렇게 썩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개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흥이 우리나라에서야 와 이건데 사실 북미에서는 시큰둥했다고 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더 뭐야 이거 저번 탑건처럼 그렇게 막 흥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하는 얘기가 탑건 매버릭은 너무 똑같아요. 아날로그 만세. 내가 그렇죠. 아날로그의 마지막 화신이다. 그렇죠. 근데 그래 1년 사이에 이제 할리우드 액션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무튼 아영님은요? 네, 저는 아까 그 김경수 평론가님이 존윅에서 말했던 거를 이 영화에서 오히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 액션을 보면서 좀 이제 되게 애잔하고 사실 너무 이렇게 고난도의 액션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여기서는 좀 힘드셨던 것 같고 사실 미인파에는 좀 달리기 장면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달리기는 달리기는 좀 약간 힘이 드신 것 힘이 같고. 되고. 네. 근데 그 솔직히 드는 생각이 어쨌건 톰 크루즈 씨가 그 배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후보 오른 적 한 번 후보 오른 적은? 있는데 한 번은 있는데 그 약간 이 사람이 어쨌건 자기가 아날로그의 마지막 수호신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려 하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냥 아카데미 공로상에서 하고 끝나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공로상 받을 것 같아요. 공로상 받고 끝나지 않을까. 아마 힘들 것 같아. 나무주연상 받으려면 진작 지금 열심히 옛날에 매그놀리아 때처럼 열심히 감독 붙어야 돼요. 다른 감독이. 맥커리 붙으면 안 되고 다른 이제 맥커리 말고 네. 이제 뭐 이미 뭐 다 알만한 유수의 뭐 A급 감독님들, 예술영화 감독님들 그런 대련으로 더 차라리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랑 붙던가
왠지 데니얼 스피기 뭔가 잘 만들 것 같아. 톰 크루즈 갖다 붙이면. 아니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눈물의 똥꼬쇼를 찍어야 되는. 액션인데 약간 그런 걸 해야 돼. 네, 눈물의 똥꼬쇼를 찍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지금까지 톰 크루즈 액션이 뭐 그런 액션은 없었어. 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액션처럼 뭔가 무릎 처절하고, 꿇으면서 막 그래야 그쵸. 되는 액션이 네. 별로 없었어. 처절하지 않고 그냥 항상 이겨요. 항상 이기는 그쵸. 거니까 뭔가 그런 걸 보여. 차라리 데드리프팅 파트 1 때 엔딩을 그렇게 했어야 돼.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야지 파트 1, 파트 2로 연결될 때 약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처럼 뭔가 좌절하면서 끝나는 거 보여주던가 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을 수도 있어. 액션이 아니라 차력쇼. 네, 차력쇼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아쉬웠다. 네, 이게고 이제 24일 넘어가세요. 9월 27일 개봉한 이것도 설 예. 추석 연휴에 개봉했었는데 추석 연휴에 개봉 안 된다니까. 킴스 비디오입니다. 3.8점에 96.05%입니다. 요건 아영님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킴스 비디오는 뉴욕의 비디오 대여점 킴스 비디오의 비디오 컬렉션의 행방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저 늦게나마 이거는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 이거는 저도요. 조금 후회할 뻔했던 영화였어요. 네. 아무튼간에 김경수 평론가님 박수까지 주셨는데 뭡니까? 네. 이 영화요? 네. 재밌죠? 재밌죠. 아니 근데 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메시지 한 개는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비디오 가게 킴스 비디오의 그 아카이브를 빼돌리는 이야기인데 킴스 비디오 아카이브 빼돌리는 그 사건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약간 비디오 산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좀 빠져있다는 허술한 점이 있긴 한데 전 이 영화 연출 방식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영화 연출 방식이 뭐랑 비슷하냐면 무도미나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미 무한도전에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도전을 가져오는 그런 짤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컨대 가나가 이겼다. 가나 2대1로 이겼다. 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무한도전에서 어디선가 찾아오잖아요. 맞아. 이 사람한테는 그 영화 무한도전의 세계 같은. 다 어딘가에 있던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끝날 때면 엔드크레딧 때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 네, 영화 맞아요. 영화 원전들. 근데 그거 돈 내야 되지 않나요? 꽤 많이 냈을 거. 근데 그러니까 아마 네. 이게 그거일 수도 있어.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니까 네. 인용과 그 모습도 있어요. 아카데미야. 네, 아카이브. 아카데미 뭐 그런 것도 있어. 아카데미 쪽으로 뭐 써야 되는 그런 거 학문으로 쓰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베스트 50에는 들었나요? 그 거미집. 못 들었죠. 아쉽게 못 들었는데 네. 거미집에 볼 때 쾌감이랑 비슷했어요. 저는 킴스 비디오 볼 때 쾌감이랑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해서. 네, 아무튼 같은 시기에 개봉해도 망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미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뭔가 초반에 그 킴스 비디오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고 유료로 비디오를 판매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막 해적판들을 막 네, 원을 맞아요. 그렇잖아요. 해적편 유료.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저도 어릴 때까지는 이제 비디오 가게를 좀 이용했던 거의 마지막 세대일 텐데 근데 뭔가 그런 이야기들은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궁금했는데 뭔가 그런 쪽에 뭔가 좀 그 역사학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후반부에 이제 너무 유치하게 이제 갑자기 네, K-pop 무대니까. 우당탕당 액션 활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 갑자기 막 첩보극에다가 음모와 막 아니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그 가면 쓰고 이탈리아 네. 정치도 팔아. 하고 있어. 그거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뭔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산업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에도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생각했으면 뭐 용만 아저씨 와가지고 뭔 재미야 그게. 그러니까요. 용만 아저씨 생이봤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아영님은요? 네, 저는 약간 킴스 비디오가 부당한 상황에 맞서 영화를 구해내려는 이들의 절절한 오디세이처럼 느껴졌고요. 되게 이 영화 중간에 미스터리가 더해지고 그런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이 되게 근데 이 감독들의 유쾌한 유머를 담아서 그려내면서 그게 되게 경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탐사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드문드문 약간 거칠게 에세이 영화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또 다큐멘터리지만 범죄 영화 서사 구조를 차용해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전 좀 재밌었던 게 킴스 비디오에서 영화를 인용하는 방식이 되게 인터넷 밈을 인용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죠. 네. 맞아요. 어떤 거 인용할 때
그 영화의 가치는 결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발굴해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아무튼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럼 넘어가서 23위입니다.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 3.8점에 96.23%인데요.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돌고래를 찾아 함께 떠난 여행으로 시작된 두 소년의 우정과 동심의 추억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아마 보신 분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시사회로 봤었는데 이 소년의 우정을 다룬 얘기인데 저는 여름 하면 생각날 만한 또 다른 일본 영화의 등장이라면서 막 좋아했었거든요. 상당히 좋았어요. 고등어 통조림은 아니지만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매개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사람 그때 이제 추억 그때 이제 아이와의 물론 여기는 같은 남자애들끼리인데 저는 여자아이와의 추억이 있어요.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책 같은 걸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니 네. 진짜 이상하게 저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층간 소음의 유발자죠. 쉽게 말하면 네. 가해자죠 제가. 그 밑집의 피해자죠. 근데 아무튼간에 바로 밑에 사는데 같은 반은 아니고 같은 학년이었어요. 같은 학교에. 근데 그 친구가 가기 전에 편지랑 그 책을 같이 선물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아니 왜 층간소음 낸 애를 왜 생각을 왜 주지?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아무튼 거기 나오는 주인공님이 저랑 똑같은 미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책이었는데 딱 그런 거예요. 고등어 통조림이 딱 그런 매개체로 딱 등장하는 1986년이랑 이제 2000 현재랑 이렇게 회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재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두 소년의 우정이니까요. 잘 찍혔어요. 이것도 잘 찍혔으니까 이것도 한번 OTT에 풀릴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22위입니다. 5월 10일 개봉한 토리와 루키타고요. 3.8점에 97.53%입니다. 민성님 말씀해 주세요. 네. 불법 체류 중인 로키타가 가족의 생계와 동생 토리의 학비를 위해 대마초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보았는데요. 네. 저는 다르된 아저씨들이 이제 좀 많이 염세 찌드셨구나. 서늘해졌죠. 네. 네, 서늘해지고 염세 찌드셨구나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제타 때만 하더라도 로제타랑 자전거 탄 소년 그냥 카메라가 거의 주인공 뒤에서 밀착하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토리와 로키타도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카메라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가 좀 재밌었던 지점이고 토리와 로키타가 되게 재밌었던 게 약간 그 대한가족 이야기거든요. 따지자면 그렇죠. 그 누나라고 불리는 애가 사실 고아원에서 만난 그 사이죠. 사이니까. 근데 그 둘의 이야기가 되게 남매 이야기라기보다는 되게 멜로드라마처럼 그려져요. 그걸 멜로드라마 해석하는군요. 네. 네, 멜로드라마로 그려져요. 너 못 만나면 나 죽일 거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건데 그런 추동력을 한꺼번에 꺼트려 버리는 그 엔딩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엔딩이 상당히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멜로드라마처럼 너무 절절한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른 아저씨 영화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긴 했었어요. 가장 감정이 뜨겁게 끌어올랐는데 그만큼 뭔가 관객에게 이런 현실을 바라하면서 좀 많이 가르쳐주는 느낌? 소년 아메드가 사실 그런 양상은 비슷했어요. 전작이었던. 네, 맞아요. 네, 비슷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간에 아영님은요. 저는 약간 다르덴 감독님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좀 더 가장까지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약간 가장 좋았던 영화인 것 같은 게 로제차 때는 그 영화가 좋은 영화는 맞지만 되게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네, 그걸 맞아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관객과 같이 호흡하면서 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막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야지라고 해서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게 많이 약해졌다는 지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1위 넘어가서 7월 5일 개봉한 이것도 전주국제영화제 작년에 했었던 영화인데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입니다. 3.8점에 97.96%인데요. 이것도 미성님 안 보셨으니까 미성님. 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 세계와 삶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근데 엔니오 모리코네가 약간 그 장면을 거듭할수록 약간 이 사람 먼치킨이다.
약간 범접 불가능한 인물이 원펀맨이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너무 신격화 시켜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영화가 너무 근데 너무 신격화한 인물이긴 한데 네. 신격한 인물이긴 해. 하긴 한데 한데 영화라 그래서 되나라는 솔직히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 보세요.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인물들이 찬조 출연이 거의 무슨 막강해. 그러니까요. 타란티노 스필버그 뭐 타란티노 야,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고 이스트우드. 뭐 누구 세르지오 레오네 나오고. 그러니까요. 다 나오는 사람 진짜 뭐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퀸시 존스, 뭐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 놀랑 조페 감독, 심지어 싱어송라이터 브루스 스프링스턴, 심지어 뭐 감독도 이제 어차피 이게 주세페 주세페 토라노 토라노 감독이 네. 본인이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등등등. 아 그러니까 이 정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러면서도 음악을 적당히 또 배분을 해. 네 맞아요. 그 시대에 걸쳐서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인데 아무튼간에 아영님은요? 저는 되게 그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님의 몰랐던 서사 같은 거를 전달해 준 점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랑 되게 비교되는 게 그 세르지오네 감독님 다큐멘터리를 네 맞아요. 전주에서 맞아요, 봤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생각하면 그건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거랑 생각하면 이건 너무 그냥 이 인물을 신격화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싶어서 네, 평전이 아니라 위인전. 미인전, 네. 미인전. 그리고 심지어 이 다큐멘터리가 좀 어쩔 그랬던 수 게 없어. 감독이 주세페 토로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니 시네마 천국 감독인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어떻게 말려? 그 타란티노가 저 다큐멘터리 치트키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치트키가 나왔는데도 좀 재미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약간 모차르트랑 베토벤에 비유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허풍이지만 사실 우리 시대의 오페라가 영화라고 치면은 뭐 허풍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허풍은 아닐 수 있는데 약간 좀 거리를 조금만 더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간에 정말 그래도 영화에 그래도 이분의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뭐 빼놓을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애니 모리코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절한 우정인데 비엘처럼 느껴지는 그 시선. 그렇죠. 자, 아무튼 22로 넘어가세요. 4월 5일 개봉한 장기자랑입니다. 3.8점에 100% 공동 19위네요. 네, 공동 19위고요. 이거는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2014년 그날 이후 집 밖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엄마들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연극을 하는 가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이건 저밖에 보지를 않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서 좀 많이 슬펐어요. 이게 결국 이게 세월호로 희생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이거를 연극을 직접 이제 하면서 아이들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서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또 학생들 대상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 또 게다가 연극의 기원 사실 저도 나름 영문과니까 연극의 기원은 뭐 어딘가 듣게 되거든요. 드라마 수업 때 보면 연극의 기원이 거의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함께한 제의예요. 네, 제의니까. 네. 어쩌면 그분들이 연극을 만나게 된 거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제의라는 거를 한 거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게 봤고요. 네. 이거는 지금 근데 보실 수 있는 OTT가 사실은 없어요. 네, U+ 모바일 TV는 있긴 한데 쿠팡 플레이 돈 내고 봐야 되고 아무튼 근데 아직은 이제 완전히 없는데 아무튼 근데 나오시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슬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연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연극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뭐 누가 주연을 맡을 것이며 그건 거잖아요. 네.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주연을 맡아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갈등도 있고 재밌어요. 보시다 보면 재밌고 그래요. 마냥 슬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공동 19위 사랑은 낙엽을 타고 3.8점에 100%인데 그러니까 지금 개봉 좀 됐으니까 좀 떨어졌어요. 아무튼간에 이거는 아직 안 보신 민성님. 네. 무력하고 외로운 계약직 직원 안파와 알코올 중독으로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 노동자 홀라파의 우연한 만남과 사랑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이것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이 아니고 2월 달쯤에 아카데미에서 아마 이거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저는 95%라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95%이기 때문에 90%라 생각합니다. 네, 국제 영화상 후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막 할 얘기 많아요. 진짜 대둔다 얘기도 해야 되고 나 할 거 진짜 많아요. 네, 낙타 타는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홍보사한테 속이지 마세요. 낙타를 왜 타? 정치자들을 속이지 마세요. 낙타로
핀란드에 낙타가 어디 있어? 잠깐 넘어가서 18위 넘어가겠습니다. 2월 2일인데 사실 이게 있는 게 참 제일 흥미로웠어요. 네,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장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홍련의 2년편 3.9점에 88.89%인데 일단 민상님 먼저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저주의 수수께끼를 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과 활약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면 이거 영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이제 쓰는 글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분들 뭔 내용인지 몰랐을 겁니다. TV를 이렇게 아마 쓴 안 거 보면 보셨으니까. 뭐 TV판 안 봤어. 그죠, 그죠. 못 봐도 왜냐면 뭐가 나와 인물이 나오거나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어. 그런 게 없는 거.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여기 올려져 저도 있다. 안 봐서. 뭐 봐야 알죠.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저도 이름만 들었지 네. 못 본 것 중에 하나. 이름을 한 번 들으면 뭔가 잊을 수가 없는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서. 뭐 아무튼 티빙 웨이브 왓챠 네이버 시리즈온 정액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뭔지 모르고 자 오늘은요 17위까지만 하고 일단은 이번 시간 넘어갈게요. 10월 25일 개봉한 너와 나입니다. 3.9점에 92.96%이고요. 이거는 아영님 먼저 작품 어떤 작품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수학여행 하루 전 다리를 다친 하은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세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과 하해 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장기자랑과 이제 뭐 비슷한 결을 뭐 공유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김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세월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 영화들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정치색이라는 낙인.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어쨌건 정치색이라는 낙인 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애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냥 최대한 과잉되게 끌어낸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전 근데 과잉이 그간 못했던 울음 같은 걸 다 터트리게 하는 과잉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곳곳에는 진짜 과잉된 표식들이 많아요. 그냥 모든 사건, 모든 기호들이 다 세월호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기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것들을 보면서 관객들에게 자리를 계속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월을 못 떠올리면 여기서 세월을 떠올리게 하고 계속 이렇게 떠올리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그 감정을 되살릴 수 있게끔 애도의 감정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전 두 번째로 그 세미가 처음 등장할 때 그 거울 속에서 갇혀서 등장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세미를 유령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세미를 보는 감정이 이미 죽은 세월호 희생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 같은 거를 환기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현정 언니님이 이 작품의 레퍼런스 중 하나로 마법소년 마도카 마기카를 그렇죠. 언급하셨는데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서. 글에 대한 네. 자 그리고 민상님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레퍼런스로 사용된 마마마라고 하죠. 네, 예, 마마마. 이걸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요. 아니 근데 지난 네.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30분 30분.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그 세미와 그 이름 뭐죠? 하은이었죠. 네. 하은 사이의 관계를 그릴 때 약간 뭔가 되게 과잉되게 어떤 그런 지엘이나 백한물의 문법을 빌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세월호를 만약에 세월호라는 어떤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막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막 뮤비 할머니 갑자기 세미가 등장을 한다거나 막 몇 번씩 뭐 사랑한다고 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세월호랑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이 영화 자체가 어떤 그 세월호를 직접 보여준다기보다는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를 미스터리로 보여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왜 이런 과잉은 허용이 되는데 왜 이런 과잉은 안 될까? 이런 애도로서의 과잉은 안 될까라고 어떤 좀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기도 해서 그리고 뭔가 무엇보다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 어떤 그 뭐랄까 정황 같은 것들이 되게 중간 중간에 들어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나왔던 노래인 그 매드 클라운의 착해 빠졌어 나온다거나. 형의 네. 노래. 형의 노래. 그때가 너무 생생해서 좀 되게 외적으로 영화 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작권료 공짜로 받았겠죠? 네, 아무래도 한 번만 해줘. 너 거기 아마 박정민 씨도 거의 공짜 출연이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요? 아무래도 거의 돈 안 받았을 거야. 광화비 살짝 받고. 그 박정민 씨 그 전체샷 잡아주는데 그 패션이 너무 고통스러운. 네. 아영님은요?
네, 저는 이 영화 한 3번 정도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약간 이 영화의 처음 부분, 그 세미가 깨어나는 부분이 어쩌면 끝이자 처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선형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선형적인 시간관으로 흘러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시간관을 흐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 속에서는 죽은 세미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은이가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와 현재로 딱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순환돼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이 둘이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뭔가 상실을 겪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최고의 한상 같은 영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조연철 감독님 단편 부스럭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에서 천우희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현실 세계를 혼동하고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친구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천우희 배우의 얼굴이랑 너와 나에서 세미가 그 하은이의 단짝 친구한테 하은이가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말을 듣고 되게 나도 하은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의 얼굴이 되게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를 자각하는 그런 인물의 감정이랑 현실 세계로 혼동하는 어떤 인물의 감정들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았고요. 또 되게 이 영화의 감각은 내가 데자부를 느꼈을 때의 감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지? 마지막 할 말은 이게 네네. 그 세월호를 암시한다고 했는데 약간 영화를 이끌어가는 동력 중 하나가 우리는 어차피 세월호라는 단서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이게 설마 세월호야? 라고 하는 미스터리를 영화가 이끌어지는 것 같아서 저 그런 기법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안산이라는 지역이 지역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기 네. 뭐 어디서부터 이제 뭐 감이 나오죠. 네, 맞아요. 또 4월이라는 게 대충 은연중에 다 나오고.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요. 다음 시간에는요. 16위부터 1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기자였습니다.